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자신도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적절히 조절된다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작고 안전한 방법들을 찾으세요. 결단력을 부인해왔다면 작은 결정을 자신감 있게 내려보세요. 창조성을 부인해왔다면 예술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융근 마리아라는 환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겸손하고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의 노력과 성취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불만을 느꼈습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마리아는 자신이 자기 홍보 능력과 자신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취에 대해 말하면 거만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융근 마리아가 거만함과 건강한 자신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거만함은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신감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성취에서 자신의 역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마리아는 동료들로부터 더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행복하고 완전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그림자 통합 과정은 강한 사회적 기대 때문에 특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부인된 측면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진실해집니다.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를 창조하고 기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가장 건강한 사회는 개인들이 자신의 성격의 전체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부를 숨겨야 할 때 전체 사회는 귀중한 재능과 능력을 잃게 됩니다. 윤기,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립하는 것들을 더 높은 통합으로 결합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부인하는 대신 둘 다 통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친절함 또는 결단력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필요할 때 친절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 또는 자신감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통합을 달성할 때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측면들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진실하고 균형 잡히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충분한 힘을 가진 삶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융이 탐구한 마지막 원리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외부 소스에서 의미를 찾는 대신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우리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쓴 각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사회 문화 전통이 쓴 각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 다른 사람들이 묘사한 행복, 다른 사람들이 지시한 의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허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명망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39세 변호사 최예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예진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직업, 아름다운 아파트, 그리고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예진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법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관심 때문이 아니라 높은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업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7시간씩 일했습니다. 결과는 예진은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근 예진이 영적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사회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강조한 중요한 점은 의미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내부에서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융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 신화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형 주제 그리고 깊은 의미들입니다. 14세 유치원 교사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외부에서 보면 그녀의 직업은 의사나 엔지니어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관통하는 원형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존재들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는 항상 길 잃은 동물들을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우며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형을 깨달았을 때 유치원 교사로서의 일은 더 이상 그냥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작은 영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의미 창조에 대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외부의 의미 정의에 맞추기 위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이야기에 존재하는 깊은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삶에는 빨간 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을 연결하여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 빨간 실을 찾기 위해 윤근 깊이 있는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소설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주제, 원형, 그리고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35세 은행원 박민석은 이 연습을 하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이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았을 때 강력한 원형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석은 항상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은행 업무에서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석의 원형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은행에서의 일은 더 이상 단순히 돈 벌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정을 관리하고 해로운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민석의 현재 업무에 의미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령자를 위한 재정 상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신의 직업적 강점과 개인적 사명을 완벽하게 결합한 분야였습니다. 윤근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반드시 위대한 사명이나 세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의미가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에 있습니다. 52세 전업주부 이상민은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융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지난 25년 동안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두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우며 수십 명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미의 원형은 보금자리와 연결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주부라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별한 것은 한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삶의 어려움과 불공정에서 나오는 깊은 슬픔, 윤근한이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의 원천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전쟁, 가난, 희생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짐으로 보는 대신 융은 귀중한 유산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보라고 격려합니다. 47세 사업가 김재원은 항상 부모님의 희생에 걸맞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극도로 힘들게 일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압박으로 인해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융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재원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재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감사함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융근 또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도 탐구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종종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1세 상담사 서혜영은 고통스러운 이혼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 경험들을 삶의 실패라고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도우기 시작했을 때 바로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영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의미로 변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회복력과 연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근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진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크거나 충분히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매일의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몇 분을 내어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기여했는지 살아있고 진실하다고 느낀 순간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패턴들 반복되는 주제들,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삶의 더 깊은 의미로 이끄는 단서들입니다. 융군 또한 개인적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와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사 공동체 인류의 일부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나라는 빈곤에서 번영으로, 농업사회에서 현대산업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든 개인은 이 변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융군 개인적 이야기가 공동체와 시대의 더 큰 이야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이야기의 독특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창조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치유에도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도록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 모두에서 의미를 창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경험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치유가 집단적 치유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멈추고 내부에서 의미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승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방금 탐구한 5가지 원리는 경직된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돕는 지침입니다. 가장 좋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 설정한 한계에 직면하세요. 두려움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하세요. 부인된 측면들을 통합하세요. 자신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창조하세요.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그림자 원리들의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잠시 멈춰서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수년 동안 무시하거나 부인해온 자신의 측면들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명확히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완전히 정상적이며 실제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윤근 자신을 제한하고 있던 오래된 패턴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식이 바로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인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통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좌절감만 만들어낸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가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면 계속 그 안에 앉아있는 것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30일 챌린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실천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주, 첫 번째 원리인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천하세요. 매일 그날 잘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큰 성취가 아니라 평소 놓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준 것,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식, 또는 단순히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 두 번째 원리인 스스로 설정한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적용하세요. 어떤 꿈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이유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번 주에는
그 이후에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추적해 보세요.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주,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인 두려움을 변환하고 부인된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을 실천하세요. 자신을 막고 있는 구체적인 두려움을 확인하세요. 피하는 대신 그것을 향해 작은 행동을 취해보세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특성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통합해야 할 것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원리인 의미 창조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패턴들 가장 살아있고 진실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확인하세요. 의식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세요. 이 30일 동안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전임을 기억하세요. 윤근 개성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 목적지가 아닌 평생의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을 잊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원하는 길로 부드럽게 자신을 다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융근 또한 이 여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의 개념과 관계의 중요성이 있는 한국 문화에서 이것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 앞서 나간 멘토들 또는 여러분이 멘토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찰과 어려움을 나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일부 사람들이 이 여정을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도 준비하세요. 변화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적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원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환경의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그들은 현상 유지를 보호하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그들이 아직 검토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삶의 측면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되 그들의 저항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장에 대해 보이는 감정적 반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직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가 보통 점진적으로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일어난다고 관찰했습니다. 돌파구의 순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작은 행동들에서 나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정이 너무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런 순간에는 우리 이야기 초반의 민정을 기억하세요.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못해 같은 직장에서 20년을 보낸 그녀 내심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녀를 기억하세요. 20년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며 보낸 인생의 20년. 20년 후에 돌이켜보며 진정으로 될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숨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싶으신가요? 윤근 우리 각자가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성취할 수 있는 독특한 목적.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사명이 아니라 단순히 완전하고 진실하게 자신이 되어
독특한 재능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명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잠재울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이 충분하고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믿을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수능의 문화에서 진실성은 반항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반항입니다. 진실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가 됩니다. 융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종종 개인들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본성을 억압할 때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좌절 원망 그리고 기능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될 용기를 가질 때 그것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독특한 재능을 기여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단순히 필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원리들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여하고 싶은 세상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에 따라 살고 각자가 인간 경험의 집단적 퍼즐에 독특한 조각을 기여하는 인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고유한 부분을 연주하여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교향곡입니다. 그 교향곡에서 여러분의 부분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독특한 악기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탐구한 5가지 원리가 그 발견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도전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아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하는 의미 있고 진실한 삶을 약속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두려움의 덤불 아래에서 빛을 숨기며 작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내디딜 수 있습니다. 융은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원들이 이용 가능해집니다. 마법이 아니라 단순히 진정한 자신과 일치할 때 항상 거기 있던 것들을 보고 끌어당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첫 번째 단계를 내디드세요. 일기를 쓰세요. 자신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미뤄왔던 일에 행동을 취하세요. 숨겨왔던 성격의 측면을 표현하세요. 기억하세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융근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려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완전하고 진실하고 대담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벌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여할 고유한 재능을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진실한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을 사회가 기대하는 정제된 버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인 완전하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으로 들어가세요.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멈추세요. 장엄하게 태어났는데 작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걸음을 내디드세요. 네 번째 원리는 자신의 부인된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놀라운 심리학적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 가장 강하게 부인하는 특성들이 종종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특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림자가 반드시 나쁜 측면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가 숨기는 법을 배운 강력하고 자신감 있고 창조적인 측면들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36세 간호사 오민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민지는 항상 온화하고 친근하며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이미지를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주 지치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근무를 맡았고 동료가 교대를 부탁할 때 절대 거절하지 않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한 주에 세 번째로 주말 교대를 부탁했을 때 민지는 분노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 후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융은 민지가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능력. 그녀는 이런 특성들이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지는 항상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과적인 간호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부인하는 특성들이 보통 문화 가족, 그리고 삶의 초기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부인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경쟁심 야망, 결단력 리더십 능력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 남성의 경우 감정적 민감성, 부드러움, 감정 표현, 능력 약함을 인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두 성별 모두 비현실적인 창조성, 개인적 돋보임 권위에 대한 불복종 전통에 대한 의문 제기. 융은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모두 통제 없이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인식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4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동욱을 봅시다. 그는 항상 자신이 순한 사람이고 절대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항상 다수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팀의 좋은 구성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는 많은 문제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견을 말하면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윤근 동욱이 자신의 리더십 능력과 자신감을 부인하고 있다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에 모든 능력을 기여하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림자 통합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몇 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 특성을 보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신에게서 부인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성취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자신도 이런 특성 여러분은 왜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좋은 기회가 다가올 때마다 왜 스스로 그것을 망치려고 하는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마치 그들이 여러분이 인정하기 두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요? 45세의 민정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같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고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승진을 신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사가 승진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민정은 거절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민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두려워했습니다. 내심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아는 그 사람 강하고 자신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그녀에게 가르쳐온 대로 수년 동안 쌓아온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이 현상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자, 즉 악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측면들입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민정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작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자신의 더 강력한 버전을 숨기고 있는 것 같나요? 이는 특히 개인적 돋보임이 때로는 집단 정신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윤기 발견한 5가지 그림자 원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이 태어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파괴를 멈출 것입니다.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들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곧 들을 내용은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피하려고 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모험보다는 안전을 빛나는 것보다는 숨는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군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되는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지금 보는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두려움에 제한되지 않는 삶입니다. 감히 시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성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눈치에 대해 분위기를 읽고 집단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때로는 바로 이 겸손함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방식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은 조화를 깨뜨릴까봐 숨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빛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용기를 갖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5가지 원리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라는 개념을 처음 탐구했을 때 그는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악한 측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측면들을 두려워합니다. 서울의 42세 디자이너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고 더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성공한다면 그 성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높은 기대를 갖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겸손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랑이나 자만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서 이런 두려움은 더욱 강해집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독특한 개인이 되는 것을 저항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더 작은 버전일 때는 상황 사회 가족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때는 더 이상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관계들이 진지해지기 직전에 망치려고 합니다. 직업적 기회들이 가까워질 때 놓치려고 합니다. 꿈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윤근 안나라는 환자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만 개인전을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준비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윤근 안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두려워했는데 성공하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은 특히 일반적이 됩니다. 가족 사회 집단 문화에 압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돋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성공이 자신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정상에서 외롭게 만들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될 때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용기를 갖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주 축소시키며 그것이 단지 운이나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마치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점을 개발하는 대신 약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기 환자들에게 자주 내주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10가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10가지 성취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습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100가지는 나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잘하는 10가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강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강점들을 보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인정하면 거만하거나 분리되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융의 한 제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한 여성이 융을 찾아와서 자신이 쓸모없고 아무 재능이 없다고 느낀다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융은 1시간 동안 그녀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후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성은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느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녀는 매일 자신이 잘한 작은 일들에 대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는 것부터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까지. 점차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진정한 노력과 재능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깊은 감정 공동체와의 연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빛나는 것이 이 정을 깨뜨릴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정반대가 맞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숨길 때는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배신하는 것인데 자신의 능력을 모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움츠러들고 재능을 숨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빛나며 그를 통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용기를 갖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인가요? 진실은 자신의 빛을 숨길 때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여러분에게서 영감을 받을 기회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이 우주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기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가 현실이 되려면 먼저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단순히 자신의 힘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힘과 함께 오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발전시키고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두려움이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며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후회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찾아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대부분의 장벽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만들고 마치 그것들이 변경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산의 38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상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고령자들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으며 심지어 코드의 일부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그의 서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프로젝트를 하는 대신 상우는 다른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시장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하고 마케팅에 대해 더 배워야 하며 투자할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핑계였습니다. 더 깊이 물어보았을 때 상우는 자신의 앱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해서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함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융은 이런 장벽들을 자기 제한적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자동화된 사고 감정 행동 패턴으로 우리의 전체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콤플렉스들은 보통 과거의 경험 가족 사회 문화로부터의 메시지에서 형성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몇 가지 일반적인 콤플렉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로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랍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마라.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며 개인적인 꿈을 포기합니다. 성공에는 완전한 희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행복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융은 이런 콤플렉스들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감정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 교사 미영은 항상 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글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 앉을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쓰기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 진짜 직업을 가져야 해. 이 목소리는 미영의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작을 시작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녀의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재정적 미래를 걱정하며 결국 글쓰기를 포기하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윤근 미영이 재능이나 기회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제한적 콤플렉스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런 콤플렉스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융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
특히 제한적인 성격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나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나는 적절한 인맥이 없어. 그건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융은 이런 말들이 보통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들로부터 흡수한 메시지에 기반합니다. 융기 환자들과 자주 사용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꿈을 적어보라고 한 다음 왜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각 이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록에 있는 많은 이유들이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 29세 직장인 현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불가능한 이유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사업에 대해 배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거나 재정 지원 형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경쟁적이다. 하지만 그는 지역 시장을 연구하거나 자신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근 이런 이유들이 실제로는 현수의 마음이 실패의 두려움과 성공의 책임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윤기 사용한 또 다른 기법은 환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해낸 모든 장벽이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술 가족에 충분한 지지가 있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보통 그들이 이유와 핑계의 층 아래에 묻어둔 진정한 꿈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한적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면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대신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윤근 엘레나라는 환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자신의 그림을 팔 용기는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그림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근, 그럼 언제 충분히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 그녀에게 도전했습니다. 엘레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는데 진실은 그녀가 그림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직면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윤근 엘레나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그림 한 점을 팔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레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친구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심리적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엘레나는 첫 개인전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림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기 제한적 콤플렉스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때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집단적 가치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윤근 자신의 잠재력에 진실하게 살 때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강한 사회는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고유한 재능을 기여하는 용기를 가진 강한 개인들로 만들어집니다. 융의 심리학에 적극적 탐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대신 어떻게 하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일까? 대신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를 묻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이 성장과 자아 실현을 향한 자연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제한적 콤플렉스가 이런 자연적 경향을 막습니다. 이런 장벽을 제거하면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윤기 권장한 실천 방법 중 하나는 작더라도 장벽을 극복한 순간들에 대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침묵했을 회의에서 발언한 것일 수도 있고 항상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을 기록함으로써 실제라고 생각했던 한계들이 종종 환상일 뿐이라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쌓기 시작합니다. 융은 또한 지지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한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서로의 고통과 꿈에 대한 깊은 공감, 동조하는 사람들과 꿈과 두려움을 나눌 때 종종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벽들을 실제로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모하게 대담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용감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자신을 막고 있는지 보는 용기, 그 장벽들 중 많은 것이 스스로 만든 것임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한 걸음씩 그것들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두려움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융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흥분은 같은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의 느낌과 흥미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의 느낌은 생리적으로 같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에너지가 응축됩니다. 차이는 우리가 이런 감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무서워 라고 말하면 그 에너지는 장벽이 됩니다. 나는 신이 나 라고 말하면 같은 에너지가 동력이 됩니다.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진 33세 회계사 박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항상 전문 사진작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열정을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애는 그 감정을 가슴 속의 폭풍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잠을 잘 수 없었으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감각들을 위험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유명한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보다가 진애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며 자신도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할 때 같은 가슴 속의 폭풍,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흥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창조적 에너지였습니다. 융은 이 현상을 감정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석 방식을 바꿈으로써 한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는 많은 예술가 작가,
창조적인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종 더 두려워했는데 항상 자신을 새로운 경계로 밀어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창조의 연료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기, 매우 존경했던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항상 할 수 없는 일을 하여 그것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반 고흐는 두려움을 피함으로써 극복하지 않고 손에 붓을 들고 정면으로 돌진함으로써 극복했습니다. 윤군 두려움이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되라고 도전하고 그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차분히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수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꿈을 추구하라고 도전한다면 격렬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 하지만 융은 우리가 내적 눈치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말입니다. 어떤 기회나 꿈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 즉시 불러서는 대신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두려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왜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할 만큼 중요한가? 28세 패션 디자이너 이수진은 이 원리를 훌륭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군중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발표해야 할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피하는 방법을 찾거나 참여해야 한다면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수진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실제로는 흥분이라면 이 에너지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면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수진은 몸의 감각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심장박동은 더 이상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신호였습니다. 손바닥의 땀은 더 이상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생동감의 신호였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다음 발표는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공연 에너지로 변환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변환 과정이 단순한 심리적 속임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한계를 넘어서고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윤기 자주 제시한 연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5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각 두려움을 기회나 긍정적인 도전으로 다시 써보세요. 예를 들어 창업에서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창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다는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을 기회가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내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가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 놀이가 아닙니다. 같은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우리가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두려움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와 시나리오와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제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상상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가 적극적 상상이라고 부른 기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의적 교육법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하는 41세 교사 김태연을 생각해 보세요. 출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자동으로 부정적인 비평, 아무도 사지 않는 책, 동료들의 조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융은 태연에게 적극적 상상을 실천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교사들이 그의 책을 읽고 방법들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이미지 학생들이 그의 책 덕분에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이미지 교육 개선에 기여했다는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기를 때 우리는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꿉니다. 두려움에 마비되는 대신 가능성에 의해 동기부여됩니다. 윤기 탐구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개인적 두려움과 집단적 두려움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개인적 두려움들이 실제로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집단적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안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윤군 두려움의 기원을 이해할 때 현재 실제로 위험한 것과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인 것을 구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거나 실제 위험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융은 두려움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에도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에 진실하게 살 용기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진보하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입니다.